시사 자키 정관용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발언들이 요즘 자주 구설에 오르고 있죠. 이번에는 원래 창원에는 빨갱이들이 많다, 이 발언이 논란인데 창원시장은 이 발언을 어떻게 듣고 있을까요? 지방선거 공천에 탈락하고 며칠 전에 한국당을 탈당했죠. 안상수 창원시장의 입장 들어보겠고요. 대한항공 직원들의 목소리도 계속해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내일은 이 조씨 일가의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 집회까지 연다고 하는데 조현민 전 전무의 경찰 출석 현장에서 1인 시위도 했던 대한항공 이건흥 기장의 목소리 함께 듣겠습니다. 7시 5분 시작되는 2부, 매주 목요일 꾸며드리는 정치 토크, 평화협정, 주한미군 논란 등 뜨거운 정치 현안을 더불어민주당의 박용진 의원, 또 자유한국당 백성주 의원과 함께 토론해보고요. 남북정상회담 이후에 대북 전단 살포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네요. 계속해서 전단 풍선 날려야 한다. 이민복 대북 풍선 단장, 또 여기 반대하는 민통선 평화교회 이적 목사의 입장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샵 1212로 보내셔도 되고요. CBS 어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는 무료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아주 편리하게 방송을 다시 들으실 수도 있는데요. CBS 레인보우를 통해서도 가능하고요. 팟캐스트 그리고 팟빵을 통해서도 언제든 지난 방송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원래 창원에는 빨갱이들이 많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발언 지금 구설에 올랐죠. 이처럼 홍 대표의 설화가 이어지자 오늘 당 4선 강길부 의원이 홍 대표 사퇴하라. 사퇴하지 않으면 탈당을 비롯한 중대 결심하겠다, 이렇게 또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바로 며칠 전에 이미 한국당을 탈당한 안상수 창원시장, 지금의 사태를 어떻게 보고 있을지 안상수 창원시장을 연결합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창원에 원래 빨갱이가 많아요? 어이없는 발언을 해서 우리도 당황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구설에 오르고 설화가 좀 잇따르다 보니까 오늘 이 강길부 의원, 바로 그 옆에 울산 울주 지역 출신이죠? 네네, 그렇습니다. 홍준표 대표 사퇴를 강하게 촉구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강길부 의원이 용기 있는 발언을 했다고 봅니다. 네. 지금 당이 참 그동안에 너무 이렇게 죽어 있었는데, 예. 이제 제대로 발언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네요. 예. 자유한국당이 보수정당으로 살아남으려면은, 예. 홍 대표는 사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방선거는 비대위 체제, 예. 또 선거대책위원회 체제로 예. 그렇게 나가서 선거를 치러야 될 겁니다. 예. 근데 홍 대표는 왜 계속 이렇게 자신이 발언을 할 때마다 논란이 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한다고 보세요? 글쎄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교양의 수준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인 교양의 수준의 문제다? 네. 네. 우리 안상수 시장하고 홍준표 대표는 옛날엔 가까우시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정치도 같이 입문하고 옛날은 가까웠습니다. 예. 가까웠는데, 예. 당 대표 선거를 2010년도경인가? 예. 당 대표 선거 할 때, 그때 제가 당선되고, 예. 홍 대표가 떨어졌는데, 예. 그때부터 사이가 나빠졌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당 대표도 이미 지내셨고, 그 전에 원내대표도 2번이나 하셨고, 그런데 며칠 전에 그 당을 탈당해서 지금 무소속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쩌다 탈당까지 하시게 됐어요? 참 저도 23년 만에 당을 내가 지키고 참 아꼈던 당을 떠나니까 예. 정말 저도 참담한 심정이었는데요. 예.
그 홍준표 대표가 그 창원시를 전략공천 지역으로 선정을 하고는 예. 저를 창원시장 후보에서 낙천을 시켰습니다. 예, 예. 여론조사에서 언제나 제가 1위를 차지해야 하는 저를 배제하고 예. 그 측근 인사를 공천을 그야말로 무리한 공천을 한 것이죠. 예, 예. 그러니까 창원 시민의 여론이나 당원의 의사는 배제되고 네. 이렇게 부당한 불공정한 공천을 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제가 이거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생각하고 예. 23년이나 지켰던 당을 예. 제가 떠났습니다. 예. 안상수 시장을 이제 배제하고 조진래 후보를 예, 전략 공천으로 했는데 네. 바로 그게 그러니까 그 아까 언급하신 그 당대표 경선에서 안상수 시장이 대표되고 홍준표 후보가 그 당시 떨어지고 그 앙금이 지금까지 있다. 그래서 배제했다고 보세요? 그렇죠. 그런 앙금 없으면은 네. 그 경쟁력 있는 후보를 선택하는 게 그게 정상 아닙니까? 예, 예. 네. 그러니까 오로지 이유는 그거 하나라고 보신다? 아니, 그건 이제 그동안에 이제 그 여러 가지로 또 마찰이 서로 간에 있었으니까 예, 예. 그런 것이 이제 그 남아 있어서 네. 뭐 그런 것들이 작용했지 않느냐. 예. 그리고 또 그보다는 예. 자기 측근을 아하. 지금 이번 공천에서 자기 측근을 많이 등용을 지금 했거든요. 네. 이번에 그 후보가 된 사람들을 보면은 예. 그래서 자기 세력을 키우기 위해서 측근을 네. 많이 이렇게 등용을 하다 보니까 네. 또 뭐 이렇게 원칙 없는 일을 하게 됐지 네. 않느냐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재선에 도전하실 거죠? 무소속으로? 저야 지금 그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야 되니까요. 예. 그걸 바로 잡기 위해서는 제가 무소속으로라도 출마를 해가지고 예. 그걸 바로 잡고 다시 이제 제가 4년간 창원시장으로 버려놓은 일들을 마무리하고 예. 그리고 당으로 복귀할 환경이 됐을 때 예. 복귀를 해야죠. 예. 네. 그런데 지금 지방선거 그 어느 때보다도 자유한국당이 쉽지 않은 상황인데 게다가 이른바 이제 보수 진영 후보가 이렇게 또 분산되게 되면 더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참으로 공정하게 해가지고 진짜 그 공정한 공천을 해야 되는데 네. 자꾸 사천으로 나가니까 예. 이게 이제 더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당연히 자꾸 어려운 지경으로 몰고 가고 있는데 예. 정말 안타깝습니다. 네. 지금이라도 잘못된 것은 빨리 바로잡고 네. 그렇게 해야 되는데 뭐 그럴 생각이 없는 것 같으니까 예. 뭐 본인이 당에서 떠나주시는 게 네. 네. 오히려 당을 살리는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그런데 그 강길부 의원 아까 언급한 홍 대표 사퇴를 촉구했는데 홍 대표는 거기에 대해서 강길부 의원한테 그냥 조용히 당을 나가라 이렇게 응답을 하던데요. 그러니까 뭐 그런 일이 있으면은 왜 그런 그 발언이 나올까 하고 스스로 반성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봐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그런데 뭐 그냥 이분은 뭐 적 아니면 동지다 막 이렇게 해가 이분법으로 예. 그냥 모든 걸 재단을 하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이 참 좋지 않는 일이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홍준표 대표가 당을 떠나야 당이 산다 이 말씀이군요.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네네. 네, 안상수 창원시장이었습니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CBS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출근길 김현정의 뉴스쇼 김현정입니다. 대한항공 파문 일파만파 커지고 있죠. 이 직원들의 용기 있는 증언 제보가 이어지면서 지금 이제 경찰 관세청 수사가 진행 중이고요. 내일은 광화문에서 이 조 씨 일가 퇴진을 요구하는 직원들의 촛불 집회까지 열린답니다. 현직 직원 한 분 목소리 들어보겠는데요. 지난 1일이었죠. 조현민 전 전무가 경찰에 출석할 때 바로 그 현장에서 1인 시위도 하셨던 대한항공 현직 기장 이건흥 기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1인 시위 할 때 걱정되지 않으셨습니까? 나가기 전에 좀 고민을 했었는데요. 예. 대한항공이 총수 일가를 지키려면 저를 징계하는 게 아마도 불리하게 작용할 것 같아서 아마 징계를 안 할 거다라는 좀 판단도 있었는데, 혹시라도 징계를 하더라도 예. 노조에서 좀 지켜주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믿음을 갖고 나갔습니다. 네. 그 1인 시위 하실 때 피켓에 조현아, 조현민 퇴진하고 물음표를 찍고 2번 속으면 바보, I will be back 이렇게 쓰셨던데, 그러니까 퇴진했지만 또 돌아올 거다 이런 얘기인가요? 아마 감옥을 가더라도 형기 채우면 다시 또 복귀할 거고요. 아마 대통령 탄핵하는 것보다 더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직접 이건은 기장도 그 조 씨 일가를 태우고 비행하신 적 있으세요? 예, 몇 번 있었고요. 예. 최근에는 지난 1월에 한번 조양호 회장하고 그 부인 그리고 조현민 전 전무 이렇게 3명이 네. 같이 타고 갔었습니다. 직접 그렇게 몇 번 그 태우고 비행하실 때 직접 목격하시거나 경험한 좀 불합리한 일들이 있었습니까? 비행 중에 제가 그 난기류가 좀 있어서 예. 좌석 벨트 표시 등을 보통은 이제 심하지 않을 때는 한 번 켜고요. 예. 심하면은 띵띵 이렇게 2번을 켜거든요. 예, 예. 예, 그래서 2번을 켜게 되면은 승무원들도 위험하기 때문에 전부 다 앉아서 좌석 벨트를 매야 됩니다. 예. 예,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되면 승무원들은 그 일반 승객 좌석이 아니라 그 항공기 출입문 옆에 있는 접었다 폈다는 점프 시트라고 불리는 자리에 앉아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좌석 벨트를 매는데요. 예. 예, 이제 그 승무원들이 앉는 점프식과 승객들이 앉는 그 객실 사이에 보통 비행 중에는 커튼을 칩니다. 그렇죠. 예. 근데 승무원들이 점프식에 앉아있을 경우에는 그 커튼을 쳐놓으면 예. 객실 내에서 승객이 좌석 벨트를 풀고 돌아다니는지 이거를 파악을 할 수가 없거든요. 못 보죠. 예,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커튼을 걷어서 시야를 확보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예, 예. 퍼스트 클래스 1등석에 있던 그 일반 승객 한 분이 예. 화장실이 뭐 워낙 급했는지 거의 뭐 비치 속도로 해가지고 화장실을 뛰어들어가셨다고 그러거든요. 예. 이명희 여사 그분이 예. 그 사무장을 불러서 예. 커튼을 왜 걷었냐. 아. 커튼을 걷어놔서 화장실 들어가는 걸 내가 보게 됐다 이 말이군요. 네, 맞습니다. 근데 비행 규정상 커튼은 걷어야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승무원은 규정에 따라서 자기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거고요. 예. 보통 사람들이라면은 뭐 규정이 이렇게 돼 있어서 예.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설명을 하면 이제 모두 다 수긍을 하죠. 예, 예. 예, 그런데 그분께서는 쉽게 수긍을 안 하고 계속해서 따지셨다고 그래요. 아, 규정이 그렇다고 설명을 해도? 예. 예. 그래서 뭐 사무장은 뭐 잘못한 것도 없이 뭐 계속 그 이야기를 들어야 했고. 예. 그러다가 옆에 있던 그 조양호 회장이 규정이라고 하니까 그만해라. 아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알겠습니다. 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사무장 혹시 징계 안 당했나요? 그런 얘기는 못 들었고요. 현실적으로 예. 승객이 그렇게 빨리 화장실로 뛰어들어가면요, 그 제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예. 내일 촛불 집회 열리는데 이건은 기장께서는 내일 비행이 있어서 거기 참석 못 하신다고요? 아, 진짜 안타깝습니다. 저 거기 꼭 가고 싶은데. 예. 아, 내일 비행이 있어서 정말 너무 아쉽네요. 내일 그 집회에 몇 명 정도 참석할 거로 예정하세요? 제가 점쟁이가 아니라 알 수가 없는데요. 예. 많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한 1000명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한항공 노조가 지금 대한항공 직원들과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는 지금 별로 노조가 그런 대표성을 못 갖는 것 같더니 이젠 좀 달라지고 있나요? 노조에서 집회를 열고 조양호 회장 일가 퇴진하라는 구호도 거기서 외쳤다고 하는데요. 네. 그 집회에 사람들이 몇 명 안 나왔대요. 아하. 예, 여전히 대한항공 직원들은 좀 불신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네. 지금 제가 보기에는 핵심적인 게 노동조합은 이제 조합원을 대표하는 사람들이고 이제 노조위원장을 자기 손으로 직접 뽑고 싶어 하거든요. 지금 직접 못 뽑아요?
예, 지금은 간접 선거로 해서 대의원들이 위원장을 뽑는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노동조합이 그 조합원들의 뜻을 생각한다라고 그러면 규약을 개정해서 그렇죠. 예, 조합원들이 직접 뽑을 수 있게 추진을 해야 되는데 예, 그런 작업이 오랜 세월 동안 계속 안 되고 있더라고요. 대한항공 노동조합의 노조위원장 직선제 쟁취부터 하셔야 되겠네요. 예, 그게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잘 했으면 하는 그렇군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청취자들께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하시죠. 내일 두려움 때문에 가면까지 쓰고 나와서 조양호 일가 퇴진을 외치거든요. 예. 저는 지금 이 순간에 대한항공 직원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일이 손에 안 잡히는 분들 것 같아요. 그렇겠죠. 내일 나가야 되는데 괜찮을까. 예. 저는 그분들한테 고민하지 말고 동료들과 같이 자리를 좀 하고 두 손 맞잡고 꼭 놓지 말고 계속 나갔으면 하고요. 예. 청취자분들께도 좀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예. 혹시라도 광화문 근처에 계시다면 그 옆에 가서 좀 따뜻한 시선으로 좀 바라봐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예, 응원 좀 해주시길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함께 손잡고 그 손 놓지 말자. 네.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대한항공의 이건흥 기장이었습니다. 윤태곤의 뉴스 사이다. 윤태곤 실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앞에 그 안상수 창원시장 인터뷰도 했습니다마는 지금 홍준표 대표에 대한 자유한국당 내 목소리들이 슬슬 나오네요. 그 공천 잡으면 실은 민주당도 많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민주당은 어차피 누굴 내도 될 것 같다. 그러니까 뭐 좀 함부로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인데 한국당은 상황이 다르죠. 그렇죠. 지지율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잖아요. 홍 대표가 독단적이다 이런 비판을 많이 받는데 만약에 인기가 좋다면은 카리스마 있다 이런 식 평가를 받은 건데 그게 아니니까 문제 아니겠습니까? 당 지지도는 자꾸 떨어지는데 그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천 탈락자들이야 반발하는 게 당연하다 치고 후보들하고도 갈등이 있어요.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특히 그런 게 남경필 경기지사, 유정복 인천시장, 김태호 경남지사 후보 이 사람들은 한국당 광역단체장 후보들 중에서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높은 편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홍 대표의 여러 발언과 기조에 대해서 민심과 동떨어져 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거를 치르는데 당하고는 거리를 두고 선거를 치르려고 한다. 뭐 이런 해석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민주당은 너무 반대인 게 대통령 사진만 붙여놓고 있다.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냥 뭐 무조건 나 민주당이다. 나 무조건 문재인 대통령 친하다. 이걸로 밀어붙이는데 한국당은 정반대 현상. TK 정도를 제외하고는 다 당하고 거리두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홍준표 대표도 이런 상황을 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이 뭐 정치 하루 이틀 한 사람도 아닌데 왜 모르겠습니까만은 일단 판을 보는 시각 자체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략도 다르고. 어떻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지방선거 투표율이 낮다. 지금 여론조사에는 잡히지 않는 이른바 샤이 보수들이 많다. 그러니까 지방선거엔 이 샤이 보수, 말하자면은 강경 보수만 불러내면 해볼만 하다. 뭐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후보들은 전략이 다른 거죠. 생각이 그렇죠. 다른 거죠. 자, 우리 한번 생각해보죠. 지금 상황에서 진보 대 보수의 격돌, 말하자면은 문재인 대 홍준표의 승부다. 이러면 결과가 보나마나다라는 게 후보들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요즘 뭐 여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홍 대표 응원해야 된다. 이런 우스갯소리까지 나올 정도니까.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홍준표 대표를 응원하자. 네, 계속 있어라 그 자리에. 계속 그렇게 하시라. 그런데 그 지금 윤태곤 실장이 분석한 것처럼 어떤 판을 보는 시각 그리고 전략 자체가 이렇게 차이가 난다면 이 문제는 쉽게 해소될 문제가 아닌데요. 그렇죠. 이게 뭐 정책 차이라면 해소할 수가 있는데 보는 눈이 다른 겁니다. 홍 대표가 최근에 이런 말도 했어요. 남한, 북한 다 나를 비난한다. 그러니까 그게 내가 옳다는 방증이다. 이게 후보들하고 홍 대표 생각이 다른 게 후보들은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아까 뭐 안상수 시장도 그런 유사한 이야기를 하던데 홍 대표가 선거 결과가 아니라 내가 문재인 대통령의 대항마다. 그러니까 야당 내지 보수의 대표성을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갖고 있다는 거죠. 네. 오늘은 뭐 홍 대표 물러나라는 기자회견도 있었잖아요. 예, 사선 국회의원 강길부 의원 기자회견했는데 뭐 말씀드린 거와 비슷한 맥락인데 여긴 또 이제 공천 뭐 문제도 있습니다만은 홍 대표는 페이스북 글에 조용히 나가라 했고 강 의원은 다시 보도자료를 냈는데 탈당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죠. 예. 자, 뭐 선대위 체제로 빨리 가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일각에서 계속 있었잖아요. 그동안. 선대위 꾸리긴 꾸릴 겁니다. 어느 당이든지 선대위 다 꾸리니까. 꾸려야죠. 근데 이게 잘 될지 모르겠는데 황교안 전 총리한테도 선대위원장 요청했다 거부당했거든요. 그렇죠. 당 밖에 어떤 좀 보수의 좀 뭐 부분적이나마 대표성을 지닌 외부 인물들이 이 상황에 들어올 수 있겠느냐. 예. 그럼 또 이게 홍 대표 도와주는 식으로 되는 건데 이렇게 예. 되면은 지방선거가 문제가 아니라 그 이유가 더 문제일 거예요. 그렇게 되겠죠. 뭐 조기 전당대회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네. 지금 바른미래당 손학규 선대위원장 됐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이제 뭐 아예 대놓고 지방선거 이후에 정계 개편 준비하겠다 이런 이야기했는데 이게 뭐 민주당 보고 하는 이야기겠습니까? 예, 한국당 예. 보고 하는 이야기겠죠. 그러니까 지방선거에서 결과가 안 좋아지면 자유한국당에 조기 전당대회를 하고 홍준표 체제가 무너지면 그때 이제 뭐 또 홍 대표가 그게 이 순순히 물러날 캐릭터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좀 전반적으로 이런 느낌이 드는 게 야당이 너무 맥없어지면은 여당이 긴장을 안 하게 됩니다. 벌써 사실 그런 게 많이 보여요. 맞아요. 이러면 사실 모두한테 안 좋은 건데 제가 볼 때 지방선거 때까지는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예. 그 이후에 어떤 좀 혁신적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손학규 선대위원장 그러면 바른미래당하고 자유한국당의 합당? 그게 아니다. 자유한국당의 분열? 뭐 이런 거. 분열, 그러니까 다 합칠 것 같지는 아닌 것 같고, 뭐, 혁신 보수, 혁신 중도 보수, 뭐 이런 식의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이 사실 꽤 있어요. 근데 예. 이걸 이제 대놓고 공식적으로 말한 거는 손학규 대표가 이제 신호탄을 쏘았는데, 예. 이런 거는 다 사실은 야권이 전반적으로 지방선거보단 그 이유를 내다보고 있다. 이런 방증이겠죠. 그렇군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태권 실장이었어요. 옥반 양파즙으로 우리 몸을 깨끗하게, 옥반 양배추즙으로 우리 속을 편하게, 아로니아즙, 석류즙, 마늘즙, 헛개즙, 자몽즙까지. 옥반 제품은 첨가물이 없고 진합니다. 그래서 몸에 좋습니다. 식품은 생명이다. 옥반식품. 검색창에 옥반식품 1577-3150. 먼지 없이 깨끗해. 집진기는 듀크린. 냄새 없이 깨끗해. 집진기는 듀크린. 제조 공정의 불량, 작업자의 건강 위협, 분진으로 발생하는 손실. 특허 제작된 듀크린 집진기가 깔끔하게 해결해드립니다. 검색창에 듀크린. 산업용 청소기 역시 듀크린. 우리 몸에서 제일 안전해야 하는 곳은 어딜까요? 글쎄요. 다 중요하지 않나요? 어떤 작업이든 일을 하는 분이라면 특히 발이라고 대답하실 겁니다. 발이 안전하면 마음까지 든든해지니까요. 지벤 안전화. 와, 스타일까지 좋은데요?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지벤 안전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뿌리를 내리는 민들레처럼 전문대학은 빠르게 변하는 산업 현장에 뿌리 내렸습니다. 희망을 품고 꽃망울을 피워내는 민들레처럼 전문가라는 이름의 홀씨들을 더 넓은 세상으로 날려보냅니다. 민들레의 열정과 희망을 닮은 우리는 전문대학입니다. 전문가를 만드는 힘, 전문대학. 안녕하세요. 정의당 대표 이정미입니다. 워킹맘은 눈치 보지 않고 일할 수 있게, 청년은 등록금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게, 성소수자는 당당히 사랑할 수 있게, 비정규직은 차별받지 않고 일할 수 있게, 동물도 존중받을 수 있게, 정의당이 꿈꾸는 세상입니다. 정의당. 콘덴싱 보일러, 좋은 건 다 아시죠? 미세먼지 원인인 질소산화물을 줄인 특허 기술의 대열 보일러는 아세요? 국내 최고층 건물 다 아시죠? 그 건물에 대열 보일러 쓰는 건 아세요? 미세먼지 줄여주고 깨끗한 환경을 지켜주는 산업용 콘덴싱 보일러, 이제 기억하세요. 대열 보일러. 시사잡기 1부 마치겠습니다. 잠깐 뉴스 들으시고요. 7시 5분 2부에 다시 뵙죠. CBS
1분 기상정보입니다. 오늘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종일 쌀쌀한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요.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내일까지는 기온이 평년보다 낮겠습니다. 이파절기인 모레부터는 정상적인 봄 날씨를 되찾아지면서 포근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내일까지는 다소 쌀쌀한 날씨가 예상되면서 이 서울 지역의 경우는 내일 아침 기온도 9도, 낮 기온은 19도가 예상됩니다. 이 시각 이후로 경기 남부와 강원도, 충북 북부와 경북 북부 지역에는 산발적으로 5mm 미만의 비가 오는 곳이 있겠는데요. 밤부터는 점차 갤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영남 지방을 중심으로 강풍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과 모레까지 해안과 강원 산간,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 것으로 보이는데요. 내일은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전국적으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1분 기상정보 포스코와 함께합니다. 아저씨 브레이크가 자꾸 밀려요. 사모님 문제는 브레이크 패드. 어떤 제품 좋아요? 뭐가 더 안전해요? 하드론 모두가 하드론. 당신을 지킵니다. 프리미엄 브레이크 패드 하드론. 브레이크는 역시 상신 브레이크. 안녕하세요. CBS 아나운서 김윤주입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변화와 도전을 다짐하며 새롭게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비전 달성을 위한 전략 목표는 청년 일자리 지원 강화와 중소기업 미래 성장 동력 강화, 현장 중심 인적 인프라 구축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책임 경영 4가지인데요. 공단은 현장 중심의 일자리 지원 사업을 통해 국민의 평생 고용 역량을 높여주는 최고의 인적 자원 개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실력 중심 사회를 만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함께합니다. 반촉물 3% 할인받고 싶을 때 반촉사랑, 반촉물 3% 적립받고 싶을 때 반촉사랑, 다양하고 참신한 상품을 찾을 때 어디긴 반촉사랑이지. 와, 반촉물 정말 많다. 검색창에 반촉사랑. 다 했어요. 어려운 수학 문제를 착착 풀어내는 모습에 뿌듯합니다. 다치기라도 하면 제가 더 속상합니다. 딱 한 입만. 싫어요. 골고루 먹이고 싶어 싫어하는 음식도 먹여봅니다. 친구들과 연극무대 선 모습에 가슴이 벅찼고 수줍게 건넨 그림 선물에 눈시울이 붉어지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아이는 어떤 세상을 만들어갈까? 아이의 매일을 지켜보며 내일을 기대하는 저는 서울초등학교 교사 김혜정입니다. 선생님의 마음은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선생님 사랑해요.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 교육청이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사는 생활법률 전문가로서 출생에서 사망에 이르기까지 서민들의 다양한 법률 문제를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법무사는 부동산 등기나 경매, 민형사 소송, 개인 회생 파산, 성년 후견 등 각종 일상의 법률 분쟁의 전문가로서 적은 비용으로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일상의 법률 문제에 관하여 가까운 법무사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경기 북부지방법무사회가 함께합니다.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퇴근길에 만나는 알찬 뉴스 정보,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정관용 교수가 진행하는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시사자키 2부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화제가 된 뜬 뉴스들부터 정리해드리죠. CBS의 김효은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 뜬 뉴스는 날씨 얘기죠. 네, 맞습니다. 예. 서울에서는 우박, 설악산에서는 눈,
그리고 이제 천둥번개와 함께 한여름 소나기 같은 정말 요란한 날씨가 하루 종일 반복되는데요. 이 서울 우박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 검색어에 하루 종일 올랐습니다. 오늘 하루 뭐 겨울 날씨, 봄 날씨, 여름 날씨 다 겪은 것 같아요. 네. 그 5월 우박이 사실 굉장히 흔하지 않은 장면이거든요. 그렇죠. 네, 지름 1cm에 가까운 우박이 오전과 오후 이렇게 두 차례나 떨어졌습니다. 1cm 가까우면 아주 큰 건데요. 그렇죠. 네. 서울뿐 아니라 경기를 비롯한 중부지방 곳곳에서는 또 산발적으로 소낙비가 내렸는데요. 천둥번개가 치다가 갑자기 비가 내리고 그런데 또 갑자기 파란 하늘이 드러나고 이런 게 10여 차례나 반복이 됐습니다. 아하. 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남부지방에서는 초속 10m 이상의 강풍이 불었는데요. 이게 마치 소형 태풍 같은 느낌을 줬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기상청에서 이런 예보를 사실 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보다 기온이 떨어지고 구름이 많다 이 정도로만 예보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기상청도 이런 요란한 날씨를 미리 예측하지 못했던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시민들은 이렇게 갑작스러운 우박에 우박 사진을 실시간으로 SNS에 올렸는데요. 아주 재치 있는 글들도 함께 적어서 올렸습니다. 5월인데 이 날씨 실화냐? 구슬 아이스크림인가? 블리자드 마법사가 깨어났다. 냉법인 듯 이렇게 재치 있는 글을 같이 올렸습니다. 갑자기 우박은 왜 내렸답니까? 오늘 지면의 기온은 따뜻했거든요. 그런데 이 따뜻한 공기가 상층부에 있는 찬 공기와 충돌하면서 우박이 생겼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서울 종로구 송월동에 서울 관측소가 있는데 이 서울 관측소에서 우박이 공식적으로 관측된 건 2007년 3월 이후에 11년 만이라고 합니다. 예. 내일은 뭐 또 이렇지는 않는다고 그러죠, 아직은. 네. 예. 다음 소식이요. 네, 광주 폭행 역시 실검에 올랐는데요. 택시를 새치기 했다는 이유만으로 30대 남성을 집단 폭행한 사건이 하루 종일 네티즌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그 피해자는 뭐 실명 위기에 빠졌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건 지난달 30일 오전 6시 30분인데요. 광주 광산구의 한 도로가에서 시비가 붙었습니다. 31살 박모 씨 일행이 자신들이 먼저 잡은 택시를 상대방이 타려 했다는 이유로 33살 A 씨를 무차별 폭행한 사건인데요. 당시 가해자 일행과 피해자 일행이 각각 술을 마시고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A 씨는 박 씨 일행과 시비가 붙은 친구를 말리려고 뒤늦게 나갔던 거라고 하는데요. 이 박 씨 일행 7명이 그 플스프로 A씨를 끌고 가서 집단 폭행을 했고요. 당시 사건 영상을 보면 우통을 벗고 문신을 드러댄 남성들이 한 남성을 무차별 마구 때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도 그 영상 봤어요. 네, 저도 이제 봤는데 큰 돌로 뭐 머리를 내리찍는가 하면 나뭇가지로 눈을 찔렀다고 해서 실명 위기에 빠졌다고 하고요. 이게 이제 사건이 좀 어떻게 이렇게 더 알려졌냐면 A씨의 친형이 SNS에 그 동생이 맞은 사진과 함께 사연을 같이 올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오늘까지 실시간 검색에 오르게 된 거고요. 또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이 가해자들을 엄중 처벌해달라 이런 청원이 올라왔고 하루 만에 15만 명 넘게 서명했습니다. 게다가 이 경찰들이 출동을 했는데 제대로 공권력 행사를 못했다. 이게 또 많은 지적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출동을 하긴 했는데 가해자들이 이 경찰을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경찰을 위협했고요. 그래서 공권력이 제대로 행사되지 않았다. 뭐 이런 지적들 이제 나왔습니다. 그리고 당시 아까 문신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이 문신이 있어서 조직폭력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됐었는데 경찰이 확인했더니 조폭 계보에는 올라오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가해자 대부분이 뭐 폭력, 상해 이런 전과 기록을 갖고 있다고 하고요. 그중 한 명은 전과 10범이라고 조선일보가 보도를 했습니다. 현재 광주 광산경찰서에서 집단 상해 혐의로 3명을 구속을 했고 나머지 4명은 불구속 입건을 한 상태인데요. 네티즌들이 워낙 이거는 그냥 단순한 집단 상해가 아니라 살인 미수죄를 적용해야 한다. 이렇게 강하게 요구를 하고 있고 또 광주지방경찰청 차원에서 이제 광범위하고 엄정하게 조사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이어서 어떤 처벌을 받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뭐 엄벌에 처하는 것도 필요하고 경찰 공권력 사용에 대한 것도 좀 다시 점검이 필요할 것 같아요. 다음 뉴스는요. 네, 중동의 예멘이라는 국가가 있는데요. 여기서 4년째 내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랑은 좀 멀게만 느껴졌던 소식일 수도 있는데 최근에 이 예멘 사람들이 제주도에 대거 입국해서 난민 신청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제주도로 와서 난민 신청? 네, 그렇습니다. 올해 들어서 지난달까지 제주에서 난민을 신청한 사람이 369명이라고 하는데요. 그중 4분의 1인 90명이 예멘 국적이라고 합니다. 이 제주에서는
사증 없이 입국이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직항편으로 예멘인 76명이 한꺼번에 입국을 해서 법무당국이 현재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이 제주 같은 경우에는 2013년까지만 하더라도 난민을 신청한 사람이 1명이었는데요. 2014년에 난민법이 시행되고 나서 2015년에는 200여 명으로 그리고 그 이후부터 해마다 폭증하고 있습니다. 아하. 그런데 이제 다만 실제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은 이제 1명이었다고 하고요. 1명밖에 없어요? 네. 어쨌든 예멘의 내전이 더 이상 먼 나라 이야기는 아니라는 걸 이번 일화가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 그 난민으로 인정하는 게 너무 인색하다는 지적들이 있었는데 그 문제도 좀 짚어줘야 될 것 같네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은 기자였어요. 친절하고 재미있는 시사풀이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매주 목요일 정치권 이슈들 여야 의원들의 목소리로 직접 토론해보는 정치 토크 시간이죠. 오늘은 참 짚어야 할 게 많습니다. 정상회담 평가, 또 주한미군 문제, 또 홍준표 대표의 남북 정상회담 평가에 대한 부분, 판문점 이야기 등등 말이죠. 더불어민주당의 박용진 의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용진입니다. 네, 자유한국당의 백승주 의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경상북도 구미의 백승주 의원입니다. 예. 방금 제가 짚어야 할 게 많다고 했으니까 오늘은 짧게 한 말씀씩 하셔야 됩니다. 먼저 남북 정상회담 평가를 간략하게 한 말씀씩. 박용진 의원부터. 반전의 반전이죠. 앞에 말씀드린 반전은 얼마 전에 있었던 분위기가 전쟁 직전까지 막 치달았었던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러한 분위기가 전혀 다르게 반전이 됐고요. 예. 실제로 전쟁의 공포로부터 이제 항구적인 평화로 이전하기 위한 전쟁 반대라고 하는 반전이라는 의미에서 저는 반전의 반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 정말 우리 한반도를 둘러싼 엄청난 지금 변화가 시작되고 있는데 평화가 그 변화의 시작점이 되었다고 하는 점에서는 아주 의미가 크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예, 백승주 의원 한 말씀. 예, 아직 평가하기는 좀 이릅니다만 저는 이 핵무기를 보유하느냐, 폐기하느냐를 놓고 살벌한 외교 담판이 진행될 줄 알았어요. 네. 근데 결과적으로 하기 애매한 대자비를 봤죠. 1차 정상회담, 2차 정상회담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사실 북한 핵의 폐기와 관련해서 좀 더 구체적인 약속을 받아내지 못한 그런 큰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다만 북한을 책임 있는 국제사회에 끌어내는 하나의 그 전기를 마련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북한 지도자를 우리 안보팀이 가까이서 관찰하고 판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좋은 기회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 자, 그 후에 이제 논란의 대상이 된 게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 특보의 기고문입니다. 이 평화협정 체결되면 주한미군 주둔을 정당화하기 어렵다. 이런 내용이 있어서 좀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이거는 백승주 의원부터 이거 어떻게 보세요? 논란 정도가 아니고 국민들은 하나 쇼크죠. 평화협정하고 종전선언 한다더니 주한미군 철수하려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왜냐?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가 술자리에서 밥자리에서 한 이야기가 아니고 강의하면서 한 이야기가 아니고 포린 어플스의 하나 기고문을 통해서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내용에 평화협정을 만들면 주한미군이 있을 이유가 없고 또 주한미군 감축하면 보수절이 반대할 거고 또 판문점에서는 또 비준도 반대할 거 이런 논리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전문 읽어봤습니다만은 만약에 이것이 단순히 어떤 개인의 학자적 상상력이 아니고 외교안보의 어떤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팀을 이뤄넣어서 설계 도면을 만드는 사람이라는 걸 감안한다면은 굉장히 심각하게 국민에게 충격을 줍니다. 그래서 해촉을 해서 이 문제 정리하시든가 예. 아니면은 우리가 우리 문재인 정부가 궁극적으로 주한미군 철수해서 평화를 만들는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밖에 없고 함정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박용진 의원. 지금 자유한국당이나 보수 세력이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하고 침소봉대하려고 하는 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 주한미군의 지위와 그 주둔 문제에 대해서 지금 논할 대상도 아니고 시기도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가 늘 통일의 한 그 전례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독일의 경우에도요.
독일이 통일했다고 해서 독일에 주둔하고 있었던 그 미군이 철수하거나 이러진 않았거든요. 또 그 세계 곳곳에 그 미군들이 주둔지가 정말 세계 곳곳에 있어요. 예. 각각의 특성과 상황과 왜 거기 있는지가 조금씩 다 다른데요. 6.15 정상회담, 2000년에 있었던 남북 정상회담에서도 주한미군이 통일 이후에도 계속 그 동북아시아 전체의 균형추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북의 김정일 당시 국방위원장도 이해를 하고 인정을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주한미군을 뭐 반드시 철수해야 된다 이런 건 뭐 저는 그런 전제가 존재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래서 통일 이후 주한미군이 어떤 성격으로 어떻게 주둔할 것인지는 우리와 미국과의 협상 내용이지, 협상을 하고 협의를 해 나갈 내용이지 북미 간에 같이 논의할 대상은 전혀 아니라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네, 그러면 문정인 특보를 뭐 해촉하든지 사퇴시켜라 이런 주장은 어떻게 보세요, 박용진 의원?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이 문정인 특보를 걸어서 정부에 대한 뭐 공격을 하기 위한 정쟁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문정인 특보가 한 말대로 다 됐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자유한국당에서는. 그만큼 그 문정인 특보가 전쟁 직전의 상황에서 그 대화의 국면, 평화의 국면으로 전환시켜내기 위해서 면밀하게 바라보고 조언하는 것이 나름 의미가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예. 그렇다고 이분이 조언하는 건 다 받아들이느냐? 그렇진 않죠. 예. 어쨌든 조언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 그것을 선택해서 실행하는 건 대통령의 몫이고 정부의 몫이고 우리 정부 여당의 역할이니까요. 예. 자유한국당이 이분을 절대화시키고 신격화시킬 전혀 없어요. 네. 백승주 의원 한 말씀 하시겠어요? 오늘 뉴스에 보면은 청와대 안보의 팀의 복수 관계자가 그 김정은과 트럼프의 미국과 북한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주둔을 선물로 줄 수도 있다 이런 멘트를 했어요. 어허. 충격적입니다. 예. 주한미군 주둔 문제를 김정은이 허락을 받아야 됩니까? 그걸 선물로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충격적이고 이 부분이 이제 문정인 특보의 그 논문하고 연결돼 보면은 우리 안보팀이 예. 주한미군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어야 합니다. 아하. 그래서 주한미군 문제는 우리 정부가 해명을 했지만 한미 동맹의 기본을 두고 있기 때문에 예. 그 평화협정과 본질적으로 관련이 없습니다. 예. 우리 한미 동맹의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런 안보팀 위원들의 뭐 김정은이 선물 줄지도 모른다. 알겠습니다. 이런 얘기는 우리가 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으로 발표된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의 문제이지 평화협정과 무관하다. 이거는 이제 백성주 의원도 동의하시는 건데 그러나 주변의 발언들이나 등등으로 볼 때는 자꾸 합리적 의심이 든다. 이런 말씀까지 듣고요. 자, 이번에는 그 홍준표 대표가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 이건 문재인 정권과 김정은 정권의 위장 평화쇼다. 남북 정상회담 실제 지지하는 계층은 좌파뿐이다. 뭐 다음 대통령은 김정은이가 될지 모르겠다. 뭐 이런 표현들로 폄훼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박용진 의원 한 말씀 해보시죠. 홍준표 대표가 본인이 이티가 된 것 같다고 하셨는데요. 거의 외계인 수준으로 언어를 구사하세요. 도저히 못 알아듣겠어요. 이번 하시는 말씀이. 예. 무슨 의미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그 지방선거가 한참 진행되고요. 각 당의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다 라인업이 섰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각 후보들이 언론의 주목을 받고 후보들의 말이 국민들의 어떤 선택지에 올라야 되는데 예. 정치면에 하루도 빠지지 않고 홍준표 대표의 막말과 외계인 수준의 알아듣지 못할 언어 구사 때문에 이게 계속해서 언론에 나가니까 아마 저희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그 하시는 말씀 들어보면 뭐 별로 이렇게 언짢은 표현들이 많으나 실제로 보면 그 피해는 다 자유한국당의 후보들과 자유한국당이 얻어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제1야당 당대표로서 그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비판하고 견제하고 이러는 거 역할 하셔야죠. 그러나 그 하시는 말씀이 아프고 무겁게 받아들여져야 되지 아프기는커녕 우습게 받아들여지고 예. 무섭기는커녕 그것이 너무 가벼워 보이는 것이라고 한다면 예. 저는 오히려 우리 정치 전체에게 안 좋고 국민들에게도 좋지 않은 일이다. 막말 야당이 아니라 대한야당으로 서기 위해서조차 우리 홍준표 대표가 예. 좀 이렇게 자제하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자꾸 내부에서도 사퇴하라는 얘기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자, 백성주 의원 얘기 좀 들어보죠. 좋겠습니다. 백성주 의원님? 네, 제가 직접 듣지 않았지만 할자를 통해서 신문 언론을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들 들었습니다. 다만 제가 직접 들은 거는 이제 남북대화 반대한 적 없다. 남북대화 찬성하고 그러나 북한 핵 폐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절대 양보해서는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우리가 6.15선언 또 14선언 또 이런 또 가깝게는 2015년에 8.25 합의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그 당시도 여론 지지는 80%, 60% 이 정도 이상의 지지를 받았는데 그 위에 이행이 잘 안 돼서 뭐 그 종이 쪼가리가 휘 쪼가리 된 거 아닙니까? 북한에 속아서는 안 된다는 이런 메시지를 어렵지만 뭐 전하려고 과격한 표현을 쓰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백 의원 보시기에도 좀 과격하다는 걸 인정하시는 거군요. 예, 과격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북미 회담 장소로 지금 판문점이 급부상하고 있는 요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거 역시 박용진 의원부터. 저는 가장 적합한 장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협의할 내용 중에 어쨌든 그 미국과 북한이 적대 행위를 주고받았던 곳이기도 해요. 이 판문점이라는 데가요. 그러니까 그 한국 전쟁을 어떤 휴전 협상을 했었던 공간이기도 하지만 그 이후에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도끼만행 사건도 있었고요. 또 다양한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귀순자들 때문에 두고서 총격이 벌어져서 그 경계를 서던 주한 미군이 사망하기도 했고 우리 측 군인이 사망하기도 했던 그런 곳이거든요. 여기가 평화의 새로운 출발점으로 가는 것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미 이 장소가 우리 남북 정상회담 장소로 쓰였기 때문에 약간 신선함은 좀 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상징성을 여기만큼 더 가질 수 있는 데 또 없고요. 또 미국군 미국으로서도 또 지금 북측으로서도 아주 그 편리함도 동시에 할 수 있고요. 또 여기서 하게 될 경우에 우리 대한민국으로서는 이제 편이 필요하다면 그 한미 정상회담도 쉽게 할 수 진행할 있죠. 수가 있고, 그래서 북의 입장도 쉽게 전달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판문점에서 진행하기를 기대하고 있는 편이고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백성주 의원은요? 저도 판문점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외신 기자들 몇천 명 오면은 우리 어려운 경제도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판문점이 가진 역사적인 어떤 여러 가지 의미를 되새겨 볼 때 판문점에 있을 때 우리 한반도가 처해 있는 그 비극적인 현실을 전 세계에 생생하게 알릴 수 있고 또 좋은 점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장소 시간이 이제 물론 중요하지만 그 본질적인 문제는 과거의 북한이 갖고 있는 핵 폐기에 대해서 좀 성과가 중요하겠죠. 그 북미 정상회담이 판문점에서 열리고 성과가 만약 좋을 경우 곧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합류해서 남북미 삼국 정상회담이나 일종의 선언 이렇게 이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식의 시나리오는 어떻게 보십니까? 박용진 의원? 저는 그렇게 번개불에 콩고 먹듯이 갈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리고 우리 물론 한국, 미국, 북한 이렇게 모여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그것도 또 다른 이벤트가 되겠습니다만 저는 이른바 문재인 대통령이 내세운 한반도의 우리 운전대화론에서요. 사실은 거기에 중국도 태워야 되고요. 러시아도 태워야 됩니다. 그리고 약간 얄밉죠. 얄밉지만 일본도 태워야 돼요. 그래서 이 전체가 다자간으로 한반도 평화와 한반도 비핵화를 상호 지지하고 확정해주고 보장해주는 그런 식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백성주 의원도 한 말씀? 김정은의 여러 가지 활동하는 모습을 보니까 약간 중동의 어떤 지도자들 술탄 같은 느낌이 들어요. 술탄이라는 게 세속적 권력과 종교적 권력 같이 가지고 마음대로 하잖아요. 즉흥적인 부분이 있어서 와서 우리 같이 한번 만납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여진이 있다 봅니다만 이런 성과를 위해서는 준비와 여러 가지 설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즉흥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두 분의 목소리는 사실 일치했습니다. 그러니까 판문점이 가장 좋을 것 같은데 너무 서두르지 말고 주변국들과 잘 공조하면서 차근차근 하나씩 다져나가자. 그래서 진짜 비핵화와 평화를 이루자. 바라는 건 똑같죠? 맞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길 정말 희망해 봅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두 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림국제대학원 대학교 정관용 교수가 진행하는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사운드 오브 뉴스입니다. 김민아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들어볼 소리요.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의 목소리를 같이 들어보시겠습니다. 옥류관 팽정냉면과 더루킹 댓글 조작을 맞바꾸고 계시겠습니까? 함께 냉면을 먹었지만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냉정해져야 합니다. 침착해져야 합니다. 도대체 뭐가 그리 캥기는 구석이 많아서 구렁이 땀 넘어가듯 슬쩍 지나가려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여론 기만, 문재인 정권의 조작 정치 반드시 6.13 선거에서 국민 여러분들이 심판해 주십시오. 언제 어디서 한 발언입니까? 4월 29일 이제 댓글 조작 규탄 대회에서 이렇게 발언을 한 건데요. 예.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과 드루킹 특검은 바꿀 수가 없다. 뭐 이런 취지의 주장이죠. 근데 오늘은 조건 없는 드루킹 특검을 요구하면서 단식 농성에 또 돌입했다고 합니다. 단식 농성. 그렇습니다. 네. 근데 민주당이 그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과 드루킹 특검을 맞바꾸자 이런 제안을 했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에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하고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비공개 회동을 했거든요. 예. 이 자리에서 우원식 원내대표가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 처리하고 추경 예산 통과 이런 것들을 위한 국회 정상화를 약속을 해주면 뭐 특검을 수용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다라는 보도가 나온 거죠.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면서 지금 단식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조건부 특검 수용은 확인된 거예요? 맞는 얘기입니까? 이게 이제 우원식 원내대표가 이게 얘기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보도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예. 이게 이제 일종의 안을 만드는 과정이었다는 것은 뭐 사실인 것 같습니다. 국회 정상화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라는 취지의 그런 얘기를 김성태 원내대표에게 한 것뿐이다라는 해명이고요. 예. 다만 이 드루킹 특검에 대해서는 내부에서 강력히 반대하는 의견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이 우원식 원내대표가 자기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문제는 아니다라는 얘기를 또 했다는 것이죠. 아하. 즉 특검을 수용한 게 아니다라는 설명인데 어제는 또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이번 주 내에 특검이 수용이 안 되면 뭐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서로 이 합의가 안 되는 상황에 대해서 각 당이 서로 비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단식 농성 돌입까지 이거 뭐 국회 정상화는 아직도 요원하네요. 그렇습니다. 이 드루킹 특검이 싸움의 소재만 되는 상황이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요. 물론 이제 뭐 갑자기 또 어떤 그 수용이 뭔가 돼서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뭐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오늘은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11일 날 원내대표 선거를 또 치르게 돼 있어서 그래요. 우원식 원내대표 체제의 한계가 좀 일부 드러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언론에는 나오고 있는데요. 예. 지금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국회의원 4명의 사직서를 오는 14일까지는 처리를 해야 6월 13일에 재보선이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어허. 그러면은 이때까지 본회의를 열어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 일정의 전환점이 될 가능성은 아직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14일 그렇군요. 그나저나 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금 누가 또 후보로 나왔습니까? 홍영표 의원하고 노웅래 의원 이렇게 2파전으로 사실상 굳어졌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예. 홍영표 의원은 이른바 친문 뭐 이렇게 분류가 되고요. 노웅래 의원은 비주류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두 의원은 모두가 3선이지만 아무래도 이런 구도이기 때문에 홍영표 의원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가 뭐 여의도에서는 나온다고 하는데요. 물론 뚜껑은 열어봐야 알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전두환 전 대통령이 그 재판을 받게 됐다면서요? 검찰은 오늘 전두환 전 대통령을 이 회고록에서 이제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와 유가족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이거를 이제 그 해서 불구속 기소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이 회고록에 이제 5.18 당시 군 헬기의 기총 소사 사실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비난하고 이 헬기 사격 사실을 부정했다 이런 얘기인 건데요. 예. 뭐 아시겠지만은 가짜 사진까지 가져왔다. 가면을 쓴 사탄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일 뿐이다. 이 대목이 이제 계속 문제가 됐었죠. 예. 이 재판 과정에서는 이 대목의 이제 명예훼손, 이것의 고의성 여부 이런 것들이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헬기 사격이 실제 이루어졌다. 이거는 이제 거의 확인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두환 전 대통령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 이게 핵심이죠, 이게.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자 명예훼손은 허위 사실을 적시해서 고인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성립이 되는데요. 이 5.18 당시 헬기 사격 사실은 말씀하셨듯이 국방부 5.18 특조위가 내놓은 조사 보고서를 통해서 확인이 된 바 있고 지난 2월 달에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직접 사과하기도 했지요. 예. 이것 포함해서 검찰이 이외에도 전방위적으로 좀 증거 확보에 힘을 기울여서
여러 자료들이 나왔는데 이 중에는 이제 주한 미국 대사관이 당시에 미국 국무부에 보낸 비밀 전문 내용도 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비밀 전문은 어떤 내용이에요? 시민을 향해서 해산하지 않으면 헬기 사격이 있을 것이다라는 경고가 당시에 이제 있었고 그 이후에 실제로 헬기에서 총격이 이루어져서 군중에 엄청난 분노가 일었다 이런 이제 대목이 나온다는 건데요. 아하. 근데 여기에도 누가 사격을 지시했는지 또 사격이 이루어진 장소는 어딘지 또 시점은 언제인지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지 않다라는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그렇기 때문에 헬기 사격은 없었고 알지도 못했다 이런 입장을 좀 고수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지금 5.18 특별법에 의한 진상규명위가 9월까지 이제 꾸려질 예정이기 때문에 이것도 좀 더 제대로 진상규명이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검찰이 불구속 기소했다는 얘기는 이제 재판 넘겼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전두환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지도 못했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재판장에 전두환 전 대통령이 출석할지도 사실 미지수네요, 아직은. 지금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이 오늘 시작됐다면서요. 오늘 이제 첫 공판 준비 기일이 진행이 됐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제 출석은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준비 기일이라는 것은 정식 재판과는 달리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나올 의무는 없다고 하는 거거든요. 다만 이 자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앞으로 어떤 입장을 취할지 이게 이제 변호인 주장에서 드러났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혐의를 다 부인하지 않겠어요? 이게 사실관계 자체를 몰랐다라고 하거나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한 대목에서는 죄가 아니다라는 게 오늘 내놓은 주장들의 핵심인데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다스의 실소유주다. 그리고 회사 돈을 횡령하고 분식회계 등을 해서 법인세를 포탈하도록 지시했다. 이런 혐의는 다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부인을 한 거고요. 또 다스 돈이 선거 캠프에 들어간 대목. 이거는 몰랐다. 그리고 아니면 이상은 회장의 개인 돈이라고 생각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고 예. 또 다스 법인 카드를 쓴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빌려줘서 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외에 국정원 특활비는 공적으로 썼기 때문에 뇌물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부터 뇌물 받은 사실도 없다라고 한다고 하고요. 삼성전자 다스 소송 대납 이거 이제 몰랐다. 그리고 대가관계 성립도 되지 않는다. 이런 주장을 한다고 하고 일체 다 부인이군요. 그렇죠. 또 다스 투자금 반환에 국가기관을 동원했다. 이것도 다 아니라고 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나저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늘은 공판 준비기라서 꼭 피고인이 나올 의무가 없는 날이라고 했었는데 앞으로는 나올까요? 법정에? 이게 아직 나온다 안 나온다 그런 얘기를 할 단계는 아니긴 한데요. 다만 이제 구치소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에 좀 주목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의 강훈 변호사가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면서 그저께부터는 새로운 수면약을 복용하고 있다. 이런 설명도 했는데요. 이런 분위기라는 점을 보면은 건강 문제를 이유로 재판에 안 나올 가능성이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다음 뉴스는? 오늘 오전에 손학규 전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바른미래당 선대위원장과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 캠프 선대위원장을 맡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앞에서도 좀 얘기하셨겠지만 이 자리에서 정계 개편도 언급을 했고요. 또 안철수 전 의원 비판을 에둘러서 하기도 해서 좀 화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안철수 전 의원을 비판했어요?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자기가 선대위원장을 맡는데 반대가 많았다. 주로 호남 출신 지지자들의 반대가 심했는데 이것은 합당 과정에서 안철수 후보에 대한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또 안철수 후보가 정치에 서툴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이 서울시장 선거에서 지금 지지율이 저조한 상황이다 이런 점도 언급을 했는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대위원장을 수락한 것은 지방선거 이후에 정계 개편을 준비하기 위해서이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정계 개편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이 구체적인 그런 얘기를 하지는 않았는데요. 호남을 끌어들이고 영남을 넓히고 충청, 강원, 수도권 기반을 다지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면서 제3세력 이런 얘기 또 하고 총선전 개헌 이런 점도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해석을 해보면 일부 극단적인 사람들 빼고 합리적 보수 세력과 지금은 민주평화당에 있는 사람들까지 좀 넓게 모으자 이런 얘기로 지금 해석이 되는 상황인데요. 예. 이게 늘 하는 주장이긴 한데 지금까지 잘 안 돼 와서 이번엔 잘 될까 좀 의문이 든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 이전에도 또 이런 말 했었죠. 계속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네. 자, 다음 뉴스는.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소속 실무자를 소환 통보한 검찰에 지금 반론을 제기하면서 의도의 의문을 제기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은 이제 검찰이 어제 자본시장법 공시 의무 규정을 어긴 혐의로 엘리엇 임직원들에게 소환을 통보했는데 이것에 대한 반론을 이제 제기한 그런 상황인 것이죠. 자본시장법을 어겼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어겼다는 거예요? 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때 엘리엇이 나서서 반대한 거 다 기억하실 건데요. 예. 당시 엘리엇 측이 이 삼성물산 지분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파생
다른 금융상품의 일종인 총수익 스와프를 통해서 몰래 지분을 확보했다. 이게 핵심인데요. 자본시장법에 보면은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는 5일 이내에 보유 현황을 공시하도록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공시를 안 했다? 그렇죠. 이걸 공시를 해야 방어권이 이제 보장이 되는 건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자신들의 유리한 시점에 이 TRS 계약을 해지함으로 인해서 이 자본시장법의 제한을 피해갔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이런 주장에 대해서 엘리엇 쪽은 뭐라고 반론합니까? 자신들의 한국법이 허용하는 방식으로 합법적 거래를 했다. 이 점을 강조하면서요. 검찰이 이미 2015년부터 내사를 해왔고 여기에 성실히 응해왔는데 갑자기 검찰이 소환을 통보하고 언론에 이게 보도되는 것은 의도가 반영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도요? 최근에 엘리엇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국정농단으로 부당하게 됐다. 이런 이유로 투자자 국가 간 소송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네. 결국 이 문제를 의식해서 검찰이 나선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음모론을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엘리엇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송을 추진하니까 검찰이 나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까지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습니다. You and I in a little toy shop, buy a bag of balloons with the money we've got, set them free at the break of dawn, till one by one they were gone. Back at base, box in the software, flash the message, something's out there, floating in the summer sky, 99 red balloons go by. 오래간만에 노래 한 곡 듣습니다. 조금 있다가 이 대북 전단 문제를 우리가 이야기할 거거든요. 그래서 골라본 곡입니다. 99 Red Balloons, 네나의 노래예요. 아이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는 이곳에 전쟁을 위협하는 생명권을 보장받지 못하게 하는 그런 행동은 저희들은 진짜 불안해서 못 살겠어요. 진짜 이거 막아줘야 됩니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다 법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날려보내려고 여기 왔는데 저 종북 노비들이 지금 우리의 풍선 행사 트럭을 습격을 해가지고 위협해서. 네, 방금 들으신 소리는 지난 2014년 임진각 대북 전단 살포 현장에서 파주 시민들이 저지하고 그리고 대북 전단을 살포하려는 측과 이 충돌을 빚는 그런 목소리를 우리가 함께 들어봤는데 어쩌면 이런 모습이 다시 또 재현될지 모르겠습니다. 판문점 선언에는 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들을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죠. 하지만 대북 전단을 쭉 보내온 측에서는 계속 보내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오늘 이 찬반 양쪽 목소리를 차례로 듣겠습니다. 먼저 북한 동포 직접 돕기 운동의 대북 풍선 단장을 맡고 계시네요. 이민복 단장부터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통일부 측에서 협조 요청이 왔었다면서요? 예. 뭐라고 하던가요? 예, 판문점 선언으로 지금 남북 적대행위 에서 대북 학성기하북 전단을 중지하기로 했는데 민간인 풍선단체도 좀 자제해달라고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자제해달라? 예. 그래서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예. 저는 그게 표현의 자유하고 종교선전의 자유로 하는 그런 자유민주 사회에서 이게 헌법적 행위이기 때문에 그게 맞는 행위이기 때문에 또 북한 동포, 라디오와 인터넷이 없는 북한 동포를 향한 그런 어찌 보면 북한 주민의 언론인 이것은 북한이 언론을 개방할 때까지는 이거는 날려야 되는데 여기서 문제점이 뭐냐면 적대행위하는 사실이다. 근데 그것이 가짜 풍선단체하고 진짜 풍선단체 행위 때문에 나타나는 건데. 가짜는 뭐고 진짜는 뭐예요? 이제 방송에도 나왔지만 그렇게 공개적 장소에서 풍량도 맞지 않는 날 미리 예고하고
막 또 반대자들이 싫어하는 거 보면은 피하는 게 아니라 맞서 싸우면서 하는 건 진짜 이건 가짜입니다, 이게. 왜냐면 이거를 왜 정확히 안 하면 제가 대북 풍선을 개발한 지금 풍선 원조입니다, 제가. 예. 제 기술을 보고서 저렇게들 다 하고 있는데. 예. 그래서 그 실태를 정확히 알고 있죠. 예. 그래서 풍선을 하려면 북한으로 가는 풍량에 맞춰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왜 싫어하는 사람도 있죠. 이걸 미리 공개하면 북한이 제일 싫어하는 거고. 예. 이업 발언하면은 지역 주민들은 얼마나 또 불안하겠어요. 불안하죠. 예. 그게 이유가 떠나서 그거는 남을 해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정확히 풍량 맞는 날 아무 누구한테도 알리지 않고 남들 조용히 모르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도 절대 네거티브로 뭐 욕하고 뭐 비판하고 이념적이고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가짜라고 칭한 그런 단체들은 주로 그냥 정치적 쇼, 이벤트성으로 하는 거고. 예. 우리 이민복 단장이 하시는 그런 쪽은 정말 북한 주민들한테 정보를 전달할 목적으로 몰래 하신다. 충돌 없이 이 말씀이잖아요. 그럼요. 만약 그렇게 우린 피해가지. 그렇게 맞서 싸우지 않습니다. 그거 어떻게 싫어하는 사람들을 설득하고 그래 알겠습니다 하고 다른 데 가지. 그렇게 또 언론들을 끌어다 놓고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절대 우리는. 이민복 단장께서 아까 스스로 원조라고 표현하신 것처럼 지난 2003년부터 이 대북 전단 풍선 날리기를 해오셨다는데 그 풍선에는 어떤 내용의 전단지나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까? 예, 우선 전단은 그 선교용이 있고요. 예. 일반 비선교용이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또 아날로그식 삐라가 있고요. 예. 그러니까 뭐 종이 전단이라는데 그게 우리는 비닐로 해가지고 썩지 않게 했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지금 발전됐기 때문에 디지털 전단이 또 있습니다. 예. 이게 미디어니까 CD나 DVD나 USB 메모리 카드 이렇게 또 진화가 돼 있죠. 이런 형태로 보내고요. 또 전단만 아니라 여기는 구제물자도 보냅니다. 약품이나 여러 가지 그 물품이나 이렇게 참여자들이 원하는 대로 또 달러도 1달러가 여기서는 한 달 월급이니까요. 1달러짜리도 넣어요? 예. 그리고 후원자가 원하는 대로 해주고 절대 우리는 정치적 구호나 우리 단체 이름으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꼭 후원자 명의로 날려드리고요. 영상 찍어서 조용히 그분한테만 알려줍니다. 당신이 날린 거라고. 후원자한테 후원금을 받아서 그걸로 제작하고 보내고 그분한테 이제 보내준다 이 말씀이고. 예, 그리고 명의로. 그 안에 또 종이 비닐이 됐건 CD가 됐건 이게 뭐 북한 체제를 공격하거나 이런 내용은 아니다? 그 말씀인가요? 예. 공격하는 게 아니고요. 어찌 보면은 북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오해하고 있는 게 있어요. 여기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원인이 뭐냐면 대표적으로 그 6.25예요. 왜 공화국을 미제국주의자가 남선 게레드당이 침략해가지고 많은 사람들 죽이고 이렇게 통일을 어긋나게 만들었고 분단의 벽을 높여놨냐.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북한에 있다가 남선 삐라보고요. 깜짝 놀란 거예요. 오히려 김일성에서 북한이 일으킨 거고. 그 사실을 알려주는 내용을 주로 담는다 이 말씀이네요. 제가 그것도 제 얘기를 합니다. 절대로 가르치는 식이 아니고 나도 북한 사람이었다. 과학은 연구원이었고. 이민복 단장께서도 그러니까 북한에 계시다가 그 전단을 읽고 마음이 변해서 탈북을 결심하신 거예요? 그럼요. 너무 엄청난 그 사기행위나 범죄행위를 보고서는 이건 아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남한에 와서 얘기해줘야 된다. 왜냐면 북한에서는 말을 못하니까요. 알겠습니다. 인근 지역 주민들은 좀 불안해하고 그래서 싫어할 텐데 그 싫어하는 분들과는 절대 충돌 없이 한다고 하셨으니까 제가 그럼요. 왜 남을 피해줘요? 좋은 일인데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그 질문을 드리지는 않겠고 다만 지금 국면이 좀 북한도 약간 변하려고 하는 것 같은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쭉 이어지는 이런 국면이라서 요 국면만이라도 잠깐 좀 중단시키고 전국을 지켜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질문드리면요. 저는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4월 10일부터는요. 중단했고요. 좀 자제해달라 해서 하질 않았고요. 지금도 정상회담에서 멀지 않기 때문에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도 자제 요청에 제가 응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조용히 날린다고 해도 이 정서상
또 그런 데는 저도 한 발 물러날 건 물러나지만 그러나 앞으로도 이걸 계속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은 그건 안 된다. 정부 간 약속인데 민간까지 하지 말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또 이것이 북한 주민을 향한 유일한 그 언론이나 같은 거고. 알겠습니다. 북한이 언론이 개방될 때까지 이건 해줘야 됩니다. 이거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네네. 고맙습니다. 네네. 이민복 북한 동포 직접 돕기 운동 대북 풍선 단장이셨고요. 자, 민통선 평화교회의 이적 목사를 연결합니다. 이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건 표현의 자유다. 또 북한 동포에게는 그 주민들의 일종의 언론이다. 이걸 영원히 하지 말라는 건 안 된다. 이런 주장 어떻게 보세요? 남과북은 대화의 대상이자 적대의 대상이 아닙니다. 전단 살포가 문제가 아니라 내용도 문제입니다. 아까 방금 이민복 씨는 자기가 원조라고 아주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데 가짜와 진짜가 있다고 하는데 가짜 진짜가 어디 있습니까? 북을 적대적 행위로 북이 싫어하는 행위는 무조건 적대적 행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에다 전단 살포를 한다는 그 자체가 국제법상 전쟁 행위죠. 민간인들이 하든 군인이 하든 전단 살포 행위, 대북 심리전 자체가 전쟁 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도발할 수 있는 아주 극히도 위험한 행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친형제끼리 싸우고 볶으면 집안에 화목이 달아나는 거하고 똑같은 위치입니다. 내용도 조잡하고 쌍팔년도에 했던 무조건식 반공은 우리 민족끼리 그 남북 해외 1억이나 되는 우리 민족의 손해입니다. 멈추는 게 아니라 이제는 잡아다가 강력하게 처벌해야 됩니다. 일종의 대북 심리전이기 때문에 전쟁 행위로 규정하신다. 그렇습니다. 반대로 이걸 보내겠다는 측은 북한 주민들의 언론 자유가 없는 주민들의 유일한 언론 창구다. 이렇게 규정하시는데 성격 규정이 너무 다르네요. 다릅니다. 그리고 대북 탈북자들이 말하는 언론의 자유가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우리는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북의 체제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지금 72년 동안 어떤 미국식 교육에 의해 가지고 길들여져 왔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우민화 정책을 썼단 말입니다. 우리 교육에 반공 정책을 한. 그렇기 때문에 탈북자들이 정상적으로 이 땅에 왔으면 말도 안 하지만 탈북자들 중에는 범죄자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밥 먹고 살기 위해 가지고 후원금 받아가 밥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행위로 우리는 보기 때문에 그들의 말 자체를 믿지 않습니다. 지난 2014년 같은 경우 대북전단 살포 있을 때마다 민통선 주민들은 일상생활에도 적지 않은 피해를 입었다 하시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를 입으셨나요? 첫째는 말이죠. 대북전단 살포나 애기봉 등탑에 불을 켠다고 하면은 군부대에 비상이 걸립니다. 그 비상이 걸리면은 군인들은 그 군합발 차림으로 잠을 잡니다. 군인들이 우리 자녀들 아닙니까? 그 모습을 보면 안쓰럽게 짝이 없습니다. 둘째는 민통선 주민들의 경우는 말을 출발할 때 검문 검색이 강화됩니다. 불편의 짝이 없죠. 대체는 말조차도 우리 집에 가는 것조차도 매우 힘들다는 사실입니다. 또 그리고 어떤 때는 사이렌이 갑자기 사이렌을 불면은 방공으로 대피할 때도 있습니다. 민통선 주민들은 평균 나이가 80세 내지 90세입니다. 그런 분들이 방공으로 꼭避난을 가서 거기서 한 달씩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서 민통선 지역 주민들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민족의 미래를 아주 밝게 해주는 만남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남북 정상이 만났다는 것 자체가 쾌거입니다. 우리 민족이 함께 한다는 모습을 전 세계에 보여준 그 자체가 평화 아니겠습니까? 평화, 최고의 안보는 무력이 아니라 대화에서 조성되는 평화입니다. 이번 만남으로 휴전선에서 그렇게 왕왕거리고 떠들었던 대북 방송조차도 바로 멈추어졌습니다. 확성기가 지금 멈췄죠, 다. 그렇죠, 앞으로 이제 남북 정상이 만남으로 해서 이제 북미 간의 이제 정상도 만나지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평화협정이 이루어지고, 남북 대결 체제에서 이제 벗어나게 됩니다. 이 남북 대결 체제에서 벗어나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은 반민족 세력입니다. 절대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정 목사께서는 이렇게 대북전단을 풍성에 넣어서 보내는 행위, 이제는 범법 행위로 잡아서 처벌을 엄하게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셨습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지켜보면 정부도 일단 그 협조를 요청하고 자제를 요청할 수 있을 뿐 현행 우리 법률 체계상은
그분들의 그 행동을 처벌할 근거는 없는 모양이더라고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분들이 대북 전단 살포할 때부터 우리가 늘 주장했던 이야기인데요. 예. 이 첫째는 집시법 위반으로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집시법 위반. 우리는 2명 이상 집회하면 왜 우리는 잡아 넣습니까? 예. 왜 끌고 갑니까? 예. 근데 그건 2명이 아니라 여러 수십 명, 수백 명이 때를 지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 다 집시법 위반입니다. 집회 신고 안 합니다. 예. 또 그리고 경찰관 직무집행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 경찰관 직무집행법 5조에는 소요사 때 진압, 통행 제한이 가능합니다. 예. 그리고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번제 예방 진압 및 그리고 수사까지도 할 수 있는 법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건의주의 정권, 박근혜 정권이나 이명박 정권은 그걸 적용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집회 형식의 이벤트 형식이 아니라 아까 이민복 단장이 얘기한 것처럼 충돌 없이 남들 모르게 조용히 풍선을 보내는 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조용히 충돌 없이 조용히 보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행위 한다는 자체를 그건 수사를 해서 처벌을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숨어서 한다고 그런 집회가 아닙니까? 숨어서 해도 집시법 위반이죠. 네네. 아무튼 성격 규정부터가 워낙 달라서 지금 이제 이정 목사께서는 분명히 법적 처벌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아직 정부는 그런 입장은 아니고 참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개혁 정권이니까 이번에는 해낼 거라고 봅니다. 꼭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대북 풍선에 대한 두 가지 다른 시각 함께 들어봤습니다. 뒤에 들으신 분은 민통선 평화교회 이적 목사였어요. 시사자키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저녁 다시 뵙죠. 안녕히 계십시오.